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완전 저 등쳐먹고 살려고 하던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남편은 결혼 전 자기가 꽤나 능력 있는 스타트업 사업가인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다 뽀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마음이 좁다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이고 거액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뒤에 저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그걸 그냥 다 끌어안고 사는 건 못하겠더군요. 그럼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 직종 일을 하는 데다 연차도 좀 있어서 꽤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디자인 계열 쪽이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이 바닥도 워낙 좁아서 누가 알면 좀 그렇거든요. 남편은 지인과 와인 모임에 갔을 때 만나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요. 저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남편이 그러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직진남이고 남 속일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꽤 좋게 봤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사귀는 사이가 되었네요. 솔직히 결혼 결정이 성급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귀고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빨리 꺼낸 이유가 자기가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바쁘다면서도 저희 부모님 생신까지 챙기려고 하는 걸 보고 결혼 결정을 했어요. 물론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은 했죠. 엄마도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예, 남자가 마음에 없는 여자한테 이러는 줄 아니? 절대 아니다. 그만큼 너를 좋아하니까 나나 네 아빠한테도 잘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유진이 너만 결혼하고 싶으면 반대할 생각 없어. 아빠는 네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더라. 사업이라는 게 신기루 같은 거라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고. 지금은 네가 훨씬 낫다고 하셔. 그렇더라도 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 보기 좋다고 하셨어. 아무튼 우리는 너만 좋다면 반대 안 할 테니 네가 잘 생각해서 선택해. 부모님이 지금껏 저를 키워오신 방식이기도 했어요. 제가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제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였죠. 저도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건 인정했어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쁘면서도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나랑 있으려고 하고 이벤트도 이것저것 해주는 거 보면 나 좋아하는 건 맞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결혼 결정하게 되면 식 올리는 거 너무 멀리 잡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식 오래 기다려도 사람 지치는 거야. 근데 형이 한 명 있다고 했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댔지? 형은 6년 전에 결혼했대. 어머니는 프랜차이즈 국밥집 하고 계시고 형은 회사 다닌대. 영민 씨 형수랑 형이랑 같은 회사 다닌대. 사내 연애에서 결혼했다더라. 평범해도 각자 생활력 강한 집인 것 같아. 그래, 자기들 먹고 살 거 잘 챙기면 그게 최고야. 꼭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만 스스로 벌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면 너 고생시킬 일도 없겠네. 라며 엄마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남편이 너무 후인인 것처럼 구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하셨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빠 말이 맞았고 엄마랑 저는 아주 감쪽같이 속은 거였어요. 엄마는 남편이 워낙 잘하는 모습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 보셨던 거였어요. 엄마가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집은 꽤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나 언니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언니는 해외에 취업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거든요. 저도 제 일을 하고요. 아빠는 법무법인 공동대표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거의 은퇴하다시피 하셨어요. 엄마는 영어 학원 쪽 일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그래도 꽤 일을 한 편이고 돈도 좀 모았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언니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집안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결혼 얘기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척들도 그렇게 뭘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 집에서는 맨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집도 저랑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집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또 각자 제 앞가림 할 줄 아는 성인들이니 어찌 보면 집 문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같이 돈 번다고 해도 조카 때문에 쓰는 돈이 꽤 되나 봐. 왜, 그 극성부모 있잖아. 우리 형네가 딱 그렇거든.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에, 축구에, 수영에 진짜 별거 다 시키더라. 걔 다니는 유치원도 되게 좋은 데야. 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데래. 그러다 보니 둘이 벌어도 항상 빠듯한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형한테 돈을 좀 준 게 얼마 안 됐나 봐. 내가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할 줄 모르고 모은 돈 형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자식한테는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어머니도 그러니까 도와주셨을 테고 이해해. 그렇기는 해도 형네 집에서도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축하 인사도 없고 작은 선물 하나 해주겠다는 말이 없는 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왠지 남편이 집안 여건도 그렇고 결혼할 때가 아닌데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해도 되려나 하는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들었는데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남편이 이미 결혼식장 예약부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고 저는 어느새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 있었네요. 이제야 깨달은 거기는 한데 제가 결혼 전 남편한테 결혼하면 친정에서 집 사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부모님이 저하고 언니한테 꼭 해주겠다던 약속이었거든요. 남자 쪽에서 전적으로 집을 책임진다고 해도 저희 이름으로 해줄 거라는 거였어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렇게 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야 뭐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바보같이 정말 저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서두른다고만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이 결정된 후에 집을 따로 얻지 말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에서 살자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살든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전세를 돌리는 건 저희가 여유 있게 이사 갈 수 있을 때 하자더군요. 저는 딱히
전세금 들어오는 게 간절하지도 않았고 돈이 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걱정 안 하는 게 어디야. 진짜 유진이 니다 톡톡히 본다. 집 구한다고 대출 같은 거 알아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 이거 우리 집에 말하면 엄마랑 형도 되게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네. 근데 영민 씨 사업하면서 대출 같은 걸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집이 어디서 살든 별 상관없기는 한데 집 걱정을 많이 했다니 좀 갸우뚱하다. 혹시 지금 사업 힘들어? 아니야, 사업은 내 페이스대로 잘하고 있어. 그냥 집 알아보고 서로 구비하는 거 귀찮잖아.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순간 남편의 표정이 뭔가 들킨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거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이후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 하나 해결되니 나머지는 남편이 아주 일사천리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예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뵐 일이 없었고 아주버님은 같은 도시여도 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저를 보고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네요. 특히나 저희 친정이 여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어요. 하긴 결혼하면서 집까지 다 해오는 며느리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기는 하잖아요. 게다가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 이쪽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서 인정도 받고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만족스럽다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잘 키웠다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진이 저희가 잘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려요. 아우, 당연하죠. 이렇게 똑 부러지고 능력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할 게 있겠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어서 그런지 딸 둘인 사돈댁이 참 부럽습니다. 결국 부모 곁에는 딸이 남는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진이 제 딸처럼 여기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저희야말로 둘이 살 신혼집까지 사돈댁에서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집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게 딱 되니까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원래 저희가 애들 결혼할 때 하나씩 주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뒀던 거예요. 자식 결혼하는데 여유 자금은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주자 싶었던 겁니다. 딸들이라 애비로서 그런지 자기들 비상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네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라며 아빠는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걸 애들로 불만족스럽게 표현했지만 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집에서도 더 해주고 싶은 거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 그 정도로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아주버님 내외는 아이를 잠깐 도우미한테 맡기고 나왔다고 했고요. 여러모로 스무스하게 잘 흘러간 인사짤이라고. 그리고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 시어머니한테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결혼 폐물 세트 하나만큼은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시겠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막상 제가 원하는 브랜드 걸 고르니까 아주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괜히 값만 비싼 거 아니냐? 굳이 백화점에 삐까뻔쩍하게 매장 있는 데서 해야겠어?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이 거의 3분의 1은 싸잖아. 어머니, 그래도 디자인도 그렇고 나중에 에이스 같은 것도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줄이나 귀걸이 침 같은 거 마무리도 이 브랜드 걸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너 은근히 허영이 있구나.
돈 좀 이씨 산 애들이 그렇기는 하다만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왜 돈 더 주고 사는 건지는 이해를 못 하겠다. 나는 돈 이것밖에는 못 주겠어. 그럼 그만큼만 돈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원하는 거 살게요. 그래도 결혼할 때 한 번 받는 폐물 세트인데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라 그럼. 근데 네 고집도 참 어지간하다. 웬만하면 어른이 해준다는 거 받는 게 예의 아니니? 참. 저를 딸처럼 여기며 예뻐해 주겠다고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서 빈정거리기나 하니 저도 참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딸처럼 여길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바로 태세 전환해서 저더러 허영이 있다느니 예의가 어떻다느니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이 있다는 것 때문인지 다른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집들이 하는 건 미처 집 정리가 되기도 전에 무조건 날짜 정해서 하라는 식이라 당혹스러웠죠. 제가 집 정리를 더 해야 한다고 하니 아주버님이랑 와서 돕겠다며 아예 자기가 정한 날짜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파트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진짜 좋다며 연신 부러워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정말 부러워하는 게 보여서 제가 형님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야, 영민아, 너 진짜 재수씨 업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집에서 신혼 시작했으면 평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거야. 아주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장만만 했지 다른 거는 영민 씨도 많이 보탰어요. 아우, 아파트가 중요하죠. 이런 좋은 동네에 이런 아파트잖아요. 너무 그러니 제가 민망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아주버님 하는 말을 좀 새겨 들었으면 했어요. 결혼해서 보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게 보였거든요. 물론 결혼하면 다 변하고 자기 살던 습관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저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싶을 만큼 남편은 좀 게으르고 만사를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일한다고 서재에 들어가 있을 때 들여다보면 눈이 빠져라 핸드폰만 두들기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하는 말에 남편은 자기는 당분간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나 가전제품이니 소파니 가구니 이런 거 다 대출받아서 한 거야. 그거 갚은 것만도 지금 엄청 벅차.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어서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고. 그러니까 한 몇 달만이라도 네 돈으로 먼저 생활하자. 괜찮지? 회사 일은 회사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영민 씨 여윳돈 하나 없이 먼저 결혼부터 하자고 지른 거야? 그렇다고 집안 살림살이 영민 씨 혼자서 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절반은 보탠 거야. 이거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네? 대책이 없기는 왜 없어. 지금 사업 잘 되고 있고 목표치 수익만 달성하면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쓴 건 진짜 하찮을 만큼 돈 갖다 줄 테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완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집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말하고 결혼한 건데 대출받아서 겨우 결혼식을 치르고 살림을 장만한 거잖아요. 그것도 저랑 반씩하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자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가던 남편은 제가 정말 화가 난 걸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기로 하고서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다 보면 기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빡세더라. 완전 법인카드로 돌려먹기 하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냥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무리해서 빨리 한 거잖아. 내 입으로 결혼하자고 해놓고 미루자고 어떻게 말하냐. 그리고 이건 내 문제인데 그걸 너한테까지 말해서 걱정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 어쨌든 결혼 무사히 했고 우리 당장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지금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곧 회복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봐주라. 저는 이게 봐줘서 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결혼하는 게 분명 큰 부담이었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더 서둘러서 빨리 하려고 했던 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남편을 보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의 일이네요. 당장에 힘들다는 사람한테 더 말해봤자 돈이 나을 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빠랑 엄마가 일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제대로 일하는 게 뭔지 왜 모르겠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누가 전화하는 것 같으면 곧 된다는 말만 하고 얼른 끊거나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렇다고 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또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화를 내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니네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봐주는 거 한계가 있다? 나도 내 가게 굴려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작정 돈 줄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 어머니 돈이라뇨?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영민 씨가 어머니한테 돈 빌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시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빌렸다더군요. 회사에 급한 불 끈다면서요.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그럼 얘 요즘 뭐 하니? 일을 하기는 하는 거야? 네, 매일 출근하고 뭐 사업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돈 문제는 몰랐어요. 나는 너랑 결혼만 하면 니네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금방 갚는다길래 그런 줄 알고 빌려준 거야. 내가 그랬지? 니들 결혼식에 보탤 돈 없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여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2천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겠어. 아, 영민이 이 녀석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한탄을 하는데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제 아파트를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니요. 저는 그제야 이 인간이 내 아파트를 목적으로 결혼하자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줄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 얼른 결혼하자고 엄청 졸라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퇴근 후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엄청 당황해서 버벅거리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유진아. 진짜 너무 돈이 급한데 더는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랬어. 그럼 결혼할 때 대출 받았다는 거 그거는 뭐야? 그거 은행 대출 받은 거 맞아?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빌렸어. 그래서 나 그거 갚느라 정신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아파트 대출 받아서 갚는다고 했다며. 근데 나더러 뭐라고 하지 말라니. 나 그러니까 대출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한테 화를 내? 그러자 남편이 입을 다물더니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나와서 저한테 대출 좀 받자며 사정을 했어요. 유진아, 진짜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아파트로 대출 좀 받자. 어? 하도 사정을 하니 저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만 해도 결혼 파토 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우연히 보게 된 문자들을 보고
저는 당장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거기에는 온통 제 아파트 대출 받아서 돈 갚는다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마다 그게 언제냐, 돈 언제 나오냐는 문자들이 줄이어 오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저랑 결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남편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걸 들킨 남편도 당황해서 노트북도 끄고 지 핸드폰도 감추고 별짓 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경마를 본 히스토리 내역이 다 있었고 핸드폰에도 그 흔적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나 완전 너한테 속은 거야. 내가 바보 맞아. 그러니까 더는 바보가 될 수 없어. 나가줄래? 짐들은 차차 정리하고 나는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거니까 너는 여기서 나가. 유진아, 네가 화나고 기가 막힌 거 나도 알아. 그렇다고 결혼하고 지금 3달밖에 안 됐잖아. 아니, 이제 4개월 되어가나? 이것밖에 안 살아놓고 무슨 이혼이야. 즉흥적으로 결정하려고 들지 마. 아니, 나는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네가 결혼 후 저질렀던 모든 걸 귀책 사유로 다 해버리면 너는 나한테 위자료 엄청 물어줘야 될걸?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더는 어쩔 수 없겠다 싶었는지 체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 살 곳 알아볼 때까지만 있게 해주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알겠다고 하고 되도록 빨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없으면 남편이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에 CCTV도 설치해놓고 저도 집을 나가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는 각자의 생활 공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남편은 집을 알아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였고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도 많이 모아서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어요. 한마디로 서류만 보내면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산 사람에 대한 배려로 그 인간이 먼저 짐을 싸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허둥지둥 집에 오더니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형하고 통화했어? 형이 여기 온다고 했어? 나는 전화 받은 거 없는데 여기로 오신다고 했어? 아니, 형이 보자고 했는데 여기로 올까봐 그랬지. 내가 밖에서 만나고 올게. 뭔가 어색하게 억지 웃음을 지던 남편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쯤 지나 남편은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은 아주 어둡고 안 좋았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형이 자꾸 집에 온다고 해서 말리느라 엄청 힘들었네.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기로 한 거니까 유진이 너한테 혹시 전화가 와도 집에 오라는 말은 하지 마. 알았지? 나는 곧 나갈 건데 여기 와서 뭐 하겠어. 은근히 자기가 피해자인 양 저를 봐주듯 말을 하길래 저는 기도 안 차서 한마디 했어요. 나를 봐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네가 나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내 아파트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살면서 내 돈으로 대충 다 떼우고 살려고. 결혼식도 무리해서 한 거고 그래놓고 나 때문에 형이 집에 못 오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제가 차갑게 딱 잘라 말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아주버님이 오더니 무작정 방들을 다 둘러보고 줄자로 여기저기 재보는 게 아니겠어요?
커튼 치수까지 일일이 말이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치수는 왜 재시는데요? 재수 씨야말로 엉뚱하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번 달 말에 여기로 이사 오잖아요. 네? 여기로 이사를 온다고요? 영민이가 말 안 했어요? 얘기 다 된 걸로 아는데? 이 자식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일단 무슨 일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민이가 저한테 1억 5천만 원 빌려갔거든요. 그거 못 갚으면 이 집 들어와서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놈이 지금 벌써 약속 날짜 몇 번을 어겼는지 몰라요. 우리도 빠듯한 거 재수씨도 알죠? 오죽하면 그놈 결혼할 때 뭐 하나 못 해줬겠어요. 사실 나나 우리 집사람은 1억 5천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는 거 그걸로 퉁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애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도 영민이가 돈을 안 줘서 못 온다고요. 그래서 지 회사 찾아간다니까 저한테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데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재수씨, 돈 빌린 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영민이가 다 얘기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 와야 해요. 그렇게 알고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가세요. 아니요. 아주버님이야말로 모르는 일이 있네요. 저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저 인간이 제 아파트 노리고 결혼한 게 확실해서 지금 합의만 기다리는 중이었다고요. 아니,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혼하기로 한 부부가 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건 자기가 갈 데 없다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대하느라 봐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못 들어오세요. 아주버님, 여기 들어오실 권리 없어요. 저희도 안 돼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쪽으로 지금 이사를 와야 학교도 원하는 데 갈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집 계속 탐내니까 영민이가 그럼 여기로 들어오고 자기네가 집을 못 구하면 우리 아파트 전세로 살기로 했다고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동생분하고 해결하시고요. 이 집은 엄연히 제 명의고요. 제가 이 집을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할 이유 없어요. 지금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예의를 지키느라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제 변호사하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이 집을 오로지 재수씨 이름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럼 부모님이 미쳤다고 공동명의를 했겠어요? 이 집은 제 비자금으로 쓰라고 해주려던 건데요. 재수씨, 이 집 비워주기 싫으면 당장 1억 5천 갚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서 들고 나왔어요. 바로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그 인간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단독명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주민센터라도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분명 이 집 처가에서 자기랑 공동명의 해준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주버님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형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주버님은 무섭게 남편을 쏘아봤고요.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버님 앞에서 허세 부리고 싶어서 저랑 공동명의했다고 말했나 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주버님 이 집에 이사할 권리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 동생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와 통화까지 연결해주면서 현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인식하게 했어요. 그제야 모든 실상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열받아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형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 일단 내가 1,500만 원 구해놨으니까 그것부터 받아. 그걸로 좀 당분간만 참아줘. 어? 보시다시피 우리 이혼하게 돼서 뭘 해줄 수가 없어.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은 남편 따귀를 철썩 갈겼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한 대 맞은 남편이 바닥에 나뒹굴 정도였어요. 형은 내 가족이잖아. 그런데 형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 너 엄마한테 빌려온 것도 안 갚았다며. 네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나랑 엄마가 계속 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야 돼? 이게 돈 있는 마누라 얻어서 이제 좀 우리 짐 벗나 했더니 이혼이나 당하게 생기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가족? 너 가족 아니었으면 벌써 손절했어. 알아? 다 됐고 당장 돈 내놔. 대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그제야 남편이 실토를 하는데 정말 놀랍기만 했어요. 주식을 해서 재미를 봤던 남편은 점점 더 거기에 몰입했고 결국 회삿돈까지 집어넣었다가 폭삭 망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경마에 미쳐서 경마를 하느라 돈을 다 날렸다네요. 자기 말로는 경마가 훨씬 돈을 잘 벌길래 그걸로 다 메꿀 생각이었대요.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그럼 내 돈을 경마로 다 날렸다는 거야? 네가 미쳤어?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야, 내 돈 내놔. 재수씨, 이거 재수씨가 몰랐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책임이니까 재수씨도 내 돈 갚아요. 얼른!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전혀 몰랐고 이 인간이 제 아파트로 대출받아서 돈 갚을 꿍꿍이가 있었던 것도 몰라서 이혼 소송한다고요. 아까 변호사한테도 들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빚진 거 갚을 의무 없어요. 결혼해서 생활비도 다 제가 썼고요. 이 아파트도 친정에서 해준 거고요. 혼수도 저랑 반반 했어요. 제 돈도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빚을 갚아요? 저한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더라고요. 저도 지금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동생 수거해 가세요. 나가달라고 말한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었던 것도 아주버님을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발 둘 다 나가주세요. 제 말에 남편도 아무 대꾸를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자고 네가 하자는 대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네 정체를 빨리 알게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네. 아, 너랑 더 살았으면 어쩔 뻔했니? 이 정도 한 것만도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 나 네 엄마한테도 전화한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 반품할게요. 제 아파트 어떻게 해보려고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돈은 여기저기 빚지고 있고 그걸 제 걸로 갚으려고 하는 남자랑 저는 못 삽니다.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이혼 합의 못하겠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아들 설득 잘하세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자 그제야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어요. 저기 유진아, 이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돈은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어? 부탁이야. 나는 나를 철저히 속인 거 절대 용서 못해. 나랑 결혼한 것도 이 아파트 때문인 거잖아. 내 돈으로 살면서 어떻게 대충 돈들도 갚아보려고 한 것도 나 못 참아.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어? 진짜 나 경찰 부른다. 그제야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돈을 쓴 만큼 물건과
이혼 소장을 본가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몰인정하다느니 인간성이 나쁘다느니 하며 억지를 부리며 싸우려 대들었지만 그래봤자 결국 자기들 손해라는 걸 알고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렇게 철저히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남자와는 빠른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엄마는 잠시나마 남편의 모습에 속은 것 같다며 그것도 분해하시더라고요. 뭐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어떤 모습은 안 보여줬겠어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튼 저는 더 큰 문제 안 보고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날에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여고 동창이죠. 17살에 교실에서 처음 만난 이래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새치여로 제게 수없이 비수를 꼽아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더랬죠. 그런데 이게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는지 환갑이 다 된 지금까지도 집얼은 못 버리고 여전히 혀를 함부로 놀리지 뭡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거면 그래도 참아보겠지만 이놈의 기집애가 하나뿐인 내 사위까지 건드리지 뭐예요. 사위를 100년 손님이라고들 하지만 저한테 사위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욕이나 실컷 먹으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속 좁은 늙은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맏딸에 둘째인 아들까지. 둘 다 제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이죠. 아들이라고 더 예뻐했던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한 적도 없어요. 다들 똑같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둘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잖아요. 하필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됐던 그 무렵 제 아들은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의 부하 직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궁금 횡령에 제 남편도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처지였어요.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해 싸웠지만 결과는 패소였고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 바람에 장기 대출을 받아 장만했던 집도 팔고 본가와 친정에도 꽤 빚을 지게 됐어요.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어린 자식들만 집에 두고 남편과 함께 돈벌이에 나서야 했죠. 집안 살림만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다행히 동네 아주머니 소개로 대학가 근처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인심이 좋은 분이라서 그날 팔고 남은 반찬을 가져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반찬값도 아껴가며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가려 안간힘을 썼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들 녀석이 코피도 자주 쏟고 빈혈도 심한 데다 감기 기운이 오래 가서 한동안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을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그날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애가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더라고요. 가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대형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그 말에 덜컥 겁부터 났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돈 걱정이 먼저 됐거든요. 집이 어려워진 이후로 의료보험비를 못 냈기 때문에 검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어쩌나 싶었죠.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도착해 혈액 검사를 받았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와서 바로 정밀검사까지 진행했어요. 아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급성 백혈병이라더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증상이라고 해봐야 빈혈이랑 감기 기운 정도였으니까요.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분명 뭔가 잘못됐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라온 남편도 저처럼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입원시키고 며칠 사이 내 아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오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여유어 갔어요. 이제 고작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항암 치료는 너무도 가혹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혹한 건 현실이었죠. 저희 부부에겐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이미 남편 회사 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빌려 쓴 탓에 정작 내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돈을 빌릴 곳이 더는 없었어요.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는지 그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은 정말 이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이 염치도 없어지더라고요. 친인척들은 물론 평소 연락도 잘 안 턴 동창들한테까지 연락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다 여고 시절부터 저와는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그 친구는 첫마디부터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명희 너는 여전하구나. 몇 년 동안 동창회도 잘 안 나오더니 돈 필요하니까 전화하니? 경자야, 미안해.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염치 불구하고 연락했어. 동창들한테 니네 집 사정은 다 들었으니까 죽는 소리 할 거 없어. 넌 부모가 돼서는 어떻게 네 자식 상태가 그 모양이 된 것도 몰랐니? 그리고도 네가 엄마니? 난 우리 딸 표정만 평소랑 달라도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친구랑 싸웠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본다고. 그래야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 다행이다. 말이 낯으니 말이지만 우리 딸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모른다. 이유가 뭐겠니? 애 눈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가니까 그런 거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야.
엄마로서 자기한테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우리 딸이 피아노 대회에 나갔을 때 말인데 그때도 내가 얼마나 저기 경자야.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말이야. 우리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저는 한시가 급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경자는 자기 딸 자랑부터 그런 딸을 키워낸 자신의 노력까지 끝없이 얘기를 이어갔어요. 결국 참다 못해 말을 끊었더니 버럭 화를 내며 이러더군요. 넌 이래서 문제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처지니? 능력이 안 돼서 돈 빌리려고 전화를 했으면 내 비위 맞출 생각부터 했어야지. 어디서 말을 끊니? 나 기분 상해서 돈 안 빌려줄래. 자식 문제라고 해서 선심 좀 써줄까 했더니 기분 확 상했어. 나 마사지 가야 하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 끊는다. 경자야, 내가 잘못했어. 경자야. 결국 경자는 30분 넘게 자기 자랑만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후로도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다행히 다른 동창들 도움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없었어요. 한동안 상태가 호전되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딸에 이어 막내로 아들을 낳았을 때 박씨 집안에 들어와 그래도 되는 이였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찬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들 병원비로 빌려 쓴 돈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참을만 했는데 밤이 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집안 어디선가 아들 녀석이 달려나올 것 같고 엄마를 부르는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자주 사주고 갖고 싶다던 게임기도 자주 사주는 건데 늘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기만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멀쩡한 정신으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남편과 딸아이 몰래 부엌에 쭈그려 앉아 깡소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한 병도 채 마시기 전에 정신이 몽롱해졌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술이 늘어서 2병을 마셔도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차라리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은데 말이죠. 가족들 몰래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들던 저는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완전 알코올 중독이야. 딸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깟 술 좀 마시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돈을 안 벌었어. 애들 건사를 못했어. 아님 집안 살림을 안 했어. 다 하고 술 좀 마시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도저히 못 살겠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날 못 살게 구냐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멍청하게 누명만 쓰지 않았으면 우리 민수 그렇게 안 죽었어. 내 새끼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살려내. 우리 민수 살려내.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남편 탓이라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거의 반은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자식을 잃은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매일 밤 술에 의존해 잠을 이루던 제가 한순간에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건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로 딸아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뜬금없이 학부모 면담을 하자는 거였어요. 제 딸은 속도 깊고 차분한 애로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지만 어른처럼 손갈 데 없는 아이라서 그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딸아이 학교에 찾아간 저는 담임 선생님이 내민 딸의 국어 공책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공책에는 수업 시간에 지은 딸아이의 시가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술이 되어 엄마의 슬픔을 다 잊게 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시였죠. 그 시를 보는 순간 둔기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내 슬픔에만 빠져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떠나보낸 아들만 생각하느라 내 곁에 남아있는 딸아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전 정말 엄마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의 시를 읽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바로 집으로 가 집에 있는 술을 죄다 내다 버리고 그날부터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고 남아있는 딸한테 집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딸아이 때문에 슬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자신에게도 일종의 최면이 되었던가 봐요. 좀처럼 살아갈 희망도 없던 제가 술 없이도 멀쩡히 잠도 자고 밥도 먹게 되었거든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일념으로 남편과 합심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그 결과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은 덕에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에 진학해 유치원 선생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반 회사들보다 늦게 퇴근을 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적었어요. 그런 박봉을 받으면서도 딸아이는 알뜰히 저축까지 하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돈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걸 가까이서 지켜본 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고 동창들 자식들이 하나 둘 시집 장가를 가는 동안 제 딸은 묵묵히 일만 했어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남자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 제 딸과 동갑내기 딸을 가진 경자가 동창 모임에 청첩장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한다면서요. 내가 의사 사위 들이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 내가 딸이 하나였으니 망정이지 의사 사위 둘만 들였다간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니까. 그래도 우리 집 바깥 양반 말대로 이것도 일종의 투자다 생각하니까 돈 아까운 줄은 모르겠더라. 근데 명인이네 딸은 결혼 소식 없니? 만나는 남자도 없대? 하긴 니네 집 꼴을 보면 내가 네 딸이라도 남자 데려가 인사시키기 좀 그렇지. 니네 아직 전세 살지? 어쩜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 저 주둥이를 바늘로 꽉 꿰매고 싶었어요. 하도 얄미워서 얘 앞에서는 절대 고개 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맞아. 전세 살아. 그래도 빚 다 갚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살만하네. 살만하긴 죽지 못해 사는 거 다 아는데 네 아들 죽고 아들 병원비로 진빚 갚느라 파출부까지 한 거 다 아는데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하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안 그런 척하는 게 더 불쌍해 보이니까. 난 솔직히 명희 너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인생이 박복해도 어쩜 그렇게 박복하다니? 네가 전생이 죄가 많긴 한다 보다.
그러니 아들 자식 잡아먹고 평생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뭐? 자식을 잡아먹어? 야, 조경자. 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어제가 안 한 건 참고 넘어가려고 마음 다잡고 있는 판에 아들 얘기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창들이 나서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곤 저 대신 경자한테 한 소리씩 했어요. 그제야 경자는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경자가 번번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이유가 있긴 해요. 경자네 둘째 오빠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경자를 시켜 연애 편지도 보내고 길에서 마주치며 빵집에도 데려가 빵도 사주고 버스를 타면 저 대신 회수권도 내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경자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없이 사는 친구들 무시하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치졸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경자도 싫었던 터라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죠. 성인이 되고도 경자네 오빠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툭 하면 찾아와 자기랑 데이트 좀 하자고 졸라댔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강제로 저를 끌고 가려는 걸 저희 회사 남자 직원이 구해주었죠.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가까워졌고 1년도 안 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경자 오빠는 제 결혼식까지 찾아와 깽판을 부리다가 결국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었죠. 그 일로 경자는 저를 볼 때마다 손톱을 세우고 긁어대는 거예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셈이죠. 생각 같아선 경자 딸 결혼식에도 안 가고 싶었지만 동창들이 하도 닥달을 해서 눈 딱 감고 다녀왔어요. 연예인들이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걸 TV를 통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호텔 결혼식을 한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네요. 확실히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음식도 훌륭하고 식장 자체도 고급스러워서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확실히 빛났거든요. 저 자리에 내 딸이 서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면서 동창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집 청소를 하고 있는 딸이 보이지 않겠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는 딸이 그날따라 더 안쓰러웠어요. 정말 경자 말대로 우리 집 사는 꼴 보이기 창피해서 남자를 집에 안 데려오나 싶기도 하고 혼수 자금이 없어서 결혼 생각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집에 빚도 없겠다. 딸 혼수 비용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는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5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 있다지 뭐예요. 아니 5년이나 사귀었으면서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자고 안 해? 안 하긴 사귀고 1년쯤 됐을 때부터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웠는걸.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어. 결혼은 내년 봄에 할 생각이고. 얘는? 아니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결혼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아빠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큰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왜 결혼 비용 걱정을 해?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도 우리 둘이 결혼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야. 그 사람네 집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 우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보다 인혁 씨, 우리 집에 인사 오면 예쁘게 좀 봐줘. 딸아이가 선택한 남자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동생들과 함께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딸아이 말로는 건물 청소 하청을 맡아 하고 있다는데 워낙 성실해서 그런지 맡고 있는 건물도 많고
벌이가 꽤 괜찮다고 하더군요. 대학까지 나와 청소일을 시작한 계기는 모친 때문이라고 했어요. 30 무렵에 남편과 사별하고 새 아들을 키워낸 모친이 온갖 일을 해가며 생활을 꾸려가다 건물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용역업체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월급도 못 받게 되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자기가 그 업체를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인수하고 한동안은 적자에 시달리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군에서 제대한 막내 동생까지 합세해 삼형제가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고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꽤 잘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서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청소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런가 싶어 예비 사위가 돌아가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글쎄 이러지 뭐예요. 차남이나 막내면 좋잖아. 왜 하필 장남이야? 거기다 홀어머니까지 있는 집에.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내 인상 쓰고 있던 거예요? 난 또 회사원이 아니라 청소일 하는 게 걸려서 그러는 줄 알았네.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나도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은 도배일 하고 있는데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여보, 장남이면 어떻고 막내면 어떻겠어요. 사람만 제대로면 그만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좋다잖아요. 내가 봐도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강단도 있는 것 같아서 좋던걸요. 특히 우리 민정이 바라보는 눈빛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내 딸을 지켜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당신처럼. 제 말에 남편은 멋쩍은지 슬쩍 저를 곁눈질하더니 더는 예비 사위에 대한 타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예비 사위는 이후로 틈틈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바둑도 두고 김장을 앞두고는 배추 나르는 일부터 배추 절이는 일까지 죄다 도와주고 갔어요. 집에서도 늘 하는 일이라고 맡겨만 달라더니 정말 능숙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런가 힘이 필요한 집안일을 자주 해왔는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곧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점도 마음에 들더군요. 지들이 알아서 신혼집도 구하고 신혼 살림까지 다 준비한 탓에 저는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이듬해 본 딸아이는 결혼식을 했고 여고 동창들이 제 딸 결혼식에 찾아와 주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자는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제 딸 결혼을 헐뜯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꾹 참고 넘겼네요. 결혼하고 이듬해 딸아이는 임신을 했고 7개월 때까지 유치원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 학기 중에 선생이 바뀌게 될 테니 그건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겨울 방학에 맞춰 바로 사표를 낸 거였죠. 몇 달 뒤 출산을 한 후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육아와 살림만 하기로 했고요. 그랬더니 경자 고년이 또 시비를 걸지 뭐예요. 야, 이래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야. 네 딸도 참 생각 없다. 남편이 청소일 하는데 같이 거들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이때다 하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부터 한다니? 그래서야 언제 돈 벌어서 자식 제대로 키우겠냐고. 예전이야 개천에서 욕나고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다르잖니? 돈 있는 집 애들이 서울대고 연고대 가지. 돈 없는 집 애들은 그 뭐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나 가는 거라고. 이렇게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어서야 원.
경자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어쩜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한결같니? 인간아, 나이를 먹었으면 사람 좀 되라. 언제 철들래? 그리고 내 사위가 돈 잘 버는데 네가 왜 우리 딸 자식 걱정까지 하니? 넌 네 손주 걱정이나 하라고. 아, 맞다. 넌 걱정할 손주도 아직 없지? 뭐? 손주 좀 먼저 봤다고 네가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아이고, 웃겨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낳은 자식이 오죽하겠니? 내 사위는 의사인데 자식을 낳아도 청소일이나 하는 네 사위 자식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대단한 애가 나올 거다. 그래, 어디 나 보고 그런 소리 해봐. 비록 내 사위가 청소일은 하고 있지만 서울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닌 사람이야. 네 사위는 지방대 의대 출신이라며? 머리로만 비교하면 글쎄다. 네 사위가 내 사위 못 따라오지 않을까? 사위들 직업과 출신 대학으로 싸우는 장모들이라니. 유치한 건 알지만 저도 경자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이빨을 세웠어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 내 사위는 세상에서 최고이기도 했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했다고. 비록 힘든 남들이 꺼리는 청소일은 하고 있지만 제 사위는 참 멋지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힘을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직원 식구들까지 챙기고 철마다 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게 제 사위 인생 모토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확실히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본업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그러는데 부수입으로 모은 돈만 해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에서 능력 발휘에 돈 잘 벌고 아내랑 부모 형제, 장인 장모까지 잘 챙기는 만점 사위인데 그깟 의사 사위가 부러울까요? 경자 사위를 한 트럭으로 준다 해도 내 사위랑은 절대 안 바꿔요. 경자가 그렇게 제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동창들이 그러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부터 딸이 못 살겠다고 수시로 친정에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딸이 지방대 미대를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한다네요. 따지고 보면 자기 아들도 지방대인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게다가 결혼 전부터 남자가 여자 문제로 몇 번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나 봐요. 경자 딸이 제 딸보다 1년 먼저 결혼했지만 아직 애 소식이 없는 것도 둘 사이가 안 좋아 그런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꿎은 내 사위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저도 두고 볼 수는 없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참고 넘기겠지만 내 자식이랑 내 사위 건드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경자 저걸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청소일 한다고 주변에서 내 사위를 깔본다는 건 저도 사람인지라 눈치채고 있었어요. 경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은근히 내 사위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동창들 모임 때 내 사위가 찾아와 장모 친구들이라고 식사 비용을 내주고 갔더니 뒤에서들 그랬다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없는 돈에 무리해서 식사 비용까지 냈다고요. 청소일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런 허세를 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주둥이들을 한 방에 누릴 수 있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제 사위가 글쎄 건물을 산 거예요. 동네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요. 일 외에도 부업으로 이것저것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결혼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 그렇게 돈을 모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위가 늘 제게
돈 잘 버는 사위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말들을 고지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을 불러 사위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기로 했어요. 아직 영문을 모른 채 밥 얻어먹으러 나온 동창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밥을 다 산다고 그러냐고 묻더군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일단 밥을 다 먹고 얘기하려고 꾹 참았어요. 그리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죠. 실은 말이야, 우리 사위가 건물주가 됐거든. 그래서 한턱 쏘려고 불렀던 거야. 나 어려울 때 니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잖니? 그 말에 동창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딱 한 사람, 경자만 빼고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건물주? 요즘은 개나 소나 건물주라지? 왜? 어디 코딱지만한 빌라 하나 샀다니? 네 사위가 천안 청소이라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청소부가 돈 벌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건물주는. 되다는 소리 그만하고 기왕 온 김에 우리 사위 병원이나 구경들 하고 가. 작년에 우리 사위 병원 이 건물 4층으로 이전했거든. 이 건물이 신축인데다 목이 좋아서 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돈 잘 버는 우리 사위 정도나 되니까 이런데 병원도 차린 거지. 다들 뭐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경자는 제 말을 싹둑 자르곤 동창들을 데리고 자기 사위 병원으로 갔어요. 얼떨결에 말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뒤만 졸졸 따라갔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병원에서 수납 부스에 서 있던 제 사위와 마주쳤지 뭐예요. 일하다 왔는지 작업복 차림에 땀을 꽤 흘려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장모님, 병원엔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창들 만났다가 오게 됐어. 여기가 내 동창 사위가 하는 병원이거든. 아, 그러세요? 사위는 싹싹하게 웃으며 제 동창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경사가 인상을 팍 쓰곤 그러는 거예요. 아, 땀 냄새. 아니, 누구 영업방해할 일이 있어? 지저분하게 그 차림으로 병원에 오면 어떡해? 이봐 정간호사, 일 제대로 안 해? 환자 좀 가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병원 격떨어지게 이게 뭐야? 당장 걸레 가져다가 저 사람 서 있던 바닥부터 닦고 방향제 좀 뿌려. 그러자 간호사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곤 이내 원장실에서 달려나온 경자 사위가 자기 장모를 다그치더군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못할 말했어? 명색의 의사 장모인데 내가 내 사위 병원에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 장모님도 참, 이분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 말에 경자를 비롯해 동창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 사위가 건물주가 됐다고. 니들한테 내 사위 건물 구경 좀 시켜주려고 오늘 여기로 부른 건데 경자 네가 나대면 어떡하니? 세입자 장모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 건물주를 자기 건물에서 내쫓는 세입자는 살다 처음이다 얘. 우리 사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요. 발목을 살짝 접질린 것 같아서 진료받으러 왔죠. 기왕이면 제 건물 세입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도움도 될까 해서 온 건데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 그럼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 내가 잘하는 데 있어. 이렇게 팔이 날리는 병원이라면 의사 실력이 형편없다는 증거거든. 경자야, 미안해서 어쩌니? 팔이 날리는 네 사위병원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게 맞겠지만 내 사위가 너무 귀한 사람이라서 아무 데서나 진료받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럼 난 내 사위 데리고 딴 병원 가볼 테니까 경자 넌 여기 더 있든가 해. 제가 사위를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서자
동창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병원 안에서 경자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 경자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엔 사위 병원이 망하고 딸과도 이혼을 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렇게나 무시하던 제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게 참을 수 없었나 봐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벌어진 장모들의 싸움이 볼썽 사나우시겠지만 전요, 이번 일로 수십 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장모 대신 제대로 복수를 해준 내 사위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품었지만 사위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